안녕하세요. 예, 최동진 평가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2기 스터디 1회차 문제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실강생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지금 첨삭을 해서 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음, 순환은 이제 단과에서 오픈을 해서 간단하게 뭐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28기 최동진 평가사라고 하고, 세경감정평가법인에서 지금 파트너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과 순환 관련해서는 그때 3순환 월요일날 개강했던 강의를 참고를 하시면 커리큘럼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거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2기 같은 경우는 간편 시간이 좀 짧아요. 짧기 때문에 순환에서 좀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지만 그 스터디 G에서는 충분한 내용이 조금 전달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필요한 부분들은 다 전달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2기 스터디 같은 경우는 2기는 일단은 1회부터 이제 10회까지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이때는 이제 기출문제를 다룰 겁니다. 기출문제 중에서 단과 커리큘럼에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다루게 될 거고요. 단과에서는 원래 기본형이라고 해서 설명하는 문제, 그리고 논하는 문제, 요게 이제 영순환 커리였었죠. 그리고 비교와 관계형 문제, 요게 이제 1순환 과정이었고요. 3순환이 이제 관련형, 그리고 영향을 묻거나, 그리고 유의사항, 이게 이제 2순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2순환 같은 경우가 구체적인 답안을 쓰는 거에 좀 포커스가 가 있죠. 오늘 문제 같은 경우 감정평가시 유의사항 여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순환을 진행을 하는 게 사례형, 이렇게 지금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들 중에서 이제 2기에 여기는 이거를 다 섞어서 낼 거예요. 다만 사례형 문제는 단과에서 좀 주로 다루게 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좀 섞어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단과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를 가지고 지금 100점을 풀게 될 겁니다. 100점을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100분 내에 들어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기출문제다 보니까 100분 내에 들어오시는 게 좋겠죠. 근데 처음 이제 공부를 하시는 2년차 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지는 않을 건데, 최대한 조금 시간을 오버하더라도 최대한 답안을 제출을 하셔서 그 답안의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자기의 단점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가 첨삭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인원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저를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안의 피드백을 충분히 많이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합격생 인터뷰를 이제 3분만 선정을 해가지고 찍었어요. 찍고 이제 고기 먹이고 이제 돌려보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올해 문제 중에서 이제 사례형 문제가 2번이 있었죠. 그거에 좀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었고, 그 친구들이 2번 문제가 30점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좋은 점수를 많이 받았어요. 20점, 뭐 19.5점 이렇게 점수를 많이 득점을 했었었고, 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점수가 이제 58점 이렇게 받았던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나중에 아마 합격 수기가 올라오게 되면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기는 이제 강평에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서 내용 설명은 기본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원래 2기 정도 되기 때문에. 하지만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언급은 다 드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해커스에서 시작하는 강의에 여러분들의 포인트를 가져가셔야 될 부분은 뭐냐? 문제 분석을 해서 목차 구조를 어떻게 접근할 건지, 여기에 포커스가 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 1월부터 3월까지 이루어지는 시기에 내용 암기와 그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답안 자체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2년차 분들 같은 경우는 답안 자체를 쓰는 거에 연습을 하시되 그 전 단계로 문제 분석과 목차 구조에 대한 거를 먼저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책을 베끼고 답안을 보고 쓴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강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저는 지금 시기 같은 경우 3월까지 늦어도 4월까지도 오픈북을 해도 돼요. 예, 제 거 문제를 나중에 보시게 되면 근데 오픈북을 하면 할수록 시간은 더 부족할 겁니다. 예, 그래서 암기를 해서 답안에 현출을 하는 연습이 별도로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답안에 현출을 하는 연습, 그 기초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의의예요. 의의 암기를 지금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의의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의의를 암기를 할 수 있게 지금 챌린지도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300개 정도를 제가 선별을 해서 드렸었는데 지금 기본서 새로 나온 교재를 가서 보시면 400개의 의의 암기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당장부터 바로 시작하셔야 될 거는 의의 암기. 다만 의의 암기를 해서 답안에 현출을 하실 때는 그 문장을 그대로 100%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 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감칙 제2조에 나와 있는 정의 부분이 있어요. 정의. 자, 요 부분만큼은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됩니다. 등이라든지 콤마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의 암기는 반드시 바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답안 작성하실 때 지금 20쪽이죠. 자, 과거에 16쪽이었어요. 작년까지. 자, 근데 요걸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16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13쪽에서 14페이지를 답안 작성을 해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실제로 받아봤고요. 20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거는 한참 부족해요. 이걸 퍼센트로 해보면 약 80%거든요. 이 정도 비율이. 그러니까 80%를 적용을 해보게 되면은 최소한 16페이지는 써야 되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답안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아마 제 거를 커리큘럼을 들으셨던 분들이 대부분 올해 시험에서 17에서 18페이지를 거의 다 썼습니다. 예. 막판 2주까지 100점을 완주를 못하셨던 분들도 17페이지를 썼어요. 그렇게 됩니다. 답안 작성을 계속해서 제출을 하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그쵸? 그래서 목표는 요걸 일단 기준으로 하시되 그러면 17, 18페이지를 쓰려면 어느 정도의 양이 배점이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모든 예시 답안과 기출문제는 정확히 제가 20점으로 다 이번에 맞춰서 서술을 했어요. 맞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맞춰서 서술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배점의 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익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춰서 서술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앞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답안을 싹 다 바꿨는데 거기서 목차가 1개 또는 2개가 다 늘어나는 형태예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먼저 잡아 드릴게요. 지금 답안에 페이지를 작성하실 때 자 10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자 원래는 목차 3개에서 4개를 처음에 작년까지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일단은 5개를 기준으로 먼저 잡으세요. 5개. 5개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목차 1개당 6줄 정도가 나옵니다. 예, 이 정도가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오늘 예시 답안을 한번 가서 보시면 10점, 맨 마지막에 19쪽, 20쪽을 한번 먼저 볼게요. 19, 20쪽 오늘 나눠드린 자료.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목차가 개설, 그 다음에 기능 안에서 자원의 배분, 요게 목차 하나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적정한 가격 형성 유도, 두 번째, 그 다음에 오른쪽에 3개, 4개, 총 5개가 들어가 있죠. 개설까지. 그죠? 이렇게 해서 두 쪽, 이게 10점이에요. 이게 10점이에요. 그쵸? 그러면 목차가 늘어나면 이 1개당 줄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쵸? 이걸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어요. 이런 정도의 배점을 감을 알고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차가 4개다. 최소 4개면은 이러면은 8줄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답안에서 내가 어느 부분을 어디까지 얼마만큼 줄일지 또는 늘릴지 이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40에서 60%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7개도 가능해요. 목차를 많이 뽑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되면 목차 1개당 3줄 정도가 되겠죠. 그쵸? 목차는 많을수록 좋은 게 맞습니다. 많을수록 좋은 게 많은데 최소한의 목차, 즉 목차를 더 이상 뽑아낼 수 없는 상태가 반드시 발생을 해요.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 목차의 구조는
5개. 요거를 일단 기준으로 삼아서 6줄 정도를 쓸 생각을 하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배점 감을 가져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답안의 총 20쪽 중에서 의의를 쓰는 부분만 모아서 보게 되면은 20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7쪽에서 8쪽이 다 의의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부터 암기를 하고 그 의의, 즉 의의를 쓸 때 어떤 의의가 내 답안지로 썼을 때 이게 몇 줄이 나오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문장을 하나를 늘릴지 2개를 늘릴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의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 분석의 의의를 쓴다라고 했을 때 지역 분석의 의의를 8줄로 쓸 수도 있고요. 2줄로 쓸 수도 있어요. 총론에 정해져 있는 의의는 없어요. 그 분량은. 그렇기 때문에 그 2가지를 모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의가 아니라 물음과 관련된 답안을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서술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의의는 짧게 쓰는 거고요. 본문의 내용을 내가 충분히 채우기가 어렵다. 그러면 기본적인 의의를 써서 답안 배점을 늘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마인드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답안에 현출이 될 겁니다. 그래야 답안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즉 오픈북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옮겨 쓸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 물음마다 목차의 개수를 먼저 판단하고, 개수라고 하는 거는 목차의 구조를 먼저 정해야 되는 겁니다. 구조를. 그렇죠? 그래서 1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목차가 5개. 자, 30점이죠? 1번 문제가. 그럼 15개가 나와야 돼요. 15개를 뽑기가 힘들다. 그러면 40%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점이 40%면 12개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기준을 잡고 목차 개수가 무조건 최소한으로 달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과락이 없어요. 각 문제에서 40% 미만의 점수를 득하는 게 다 과락이에요. 30점인데 1번이 30점인데 12점의 밑에 점수를 받았다. 과락인 겁니다. 그렇죠? 오늘 지금까지 답안을 냈던 것들을 전체를 다 봤을 때는 온라인은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온라인은 못 봤는데 다 과락이에요. 다. 예. 물론 제 문제 같은 경우 점수가 좀 까다롭긴 한데 각 문제별로 40%를 일단 넘을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각 문제에서 목차에 대한 개수, 구조 이게 일단 먼저다. 그러면 구조를 어떻게 파악을 할 건지 그거부터 바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1번을 보기 전에 쉬운 거 4번 배점 작은 거 10점짜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점을 나누는 첫 번째 기준은 서술어라고 했습니다. 서술어. 두 번째가 목적어고요. 세 번째가 주어예요. 자, 3번을 먼저 보시면 서술어는 약술하시오죠. 약술.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일단 기억해야 될 거는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서나 책에 나오지 않아요. 네이버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약술이 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간략하게 서술하라는 게 약술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간략하게 서술을 하는 거죠. 여기에 생각이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간략하게 약술하는 거는 됩니다. 그쵸?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만 생각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근거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목적어를 찾으셔야 됩니다. 목적어는 뭐예요? 입체 이용률이죠. 목적어는 어떻게 찾아요? 무엇에 대하여 또는 을 이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핵심 물음입니다. 입체 이용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생각 없이 기본서나 서브에 나와 있는 것들을 또는 다른 기출문제 답안을 그대로 옮기신 분들은 이 문제를 답안 작성하실 때 대부분 입체 이용 저해율을 작성을 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쵸? 관련은 되어 있지만 그걸 물은 게 아니에요. 관련되어 있는 건 맞지만 물어본 것 자체는 입체 이용률을 물어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그쵸? 그 중에서 지금 주어가 토지의 입체 이용률이에요. 자, 그러면 목차 구조를 짤 때 지금 10점이고 물어본 거는 입체 이용률을 물어봤어요. 자, 이거는 다시 말하면 개념을 물어본 겁니다. 개념. 이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봐라. 그죠?
그런데 개념을 접근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의, 그리고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용 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게 머릿속에 일단 담겨줘야지 그걸 내가 선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거, 취지, 목적, 분류 또는 종류, 절차, 대상, 유의사항, 이런 것들이 다 내용인 거예요. 큰 목차로 봤을 때. 그쵸? 모든 기본서는 이런 목차들 중에서 몇 개 중요한 거를 골라서 다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본서가. 그쵸? 제 책도 여기에 다 맞춰서 서술을 했고요. 자, 그러면 입체 이용률과 관련한 기본서의 내용, 서브의 내용을 봤을 때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게 일단 첫 번째겠죠. 그게 기본 목차의 구조이고 체계인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입체 이용률 10점인데 목차를 5개를 뽑아야 돼요. 자, 첫 번째는 10점은 서설이 아니라 개설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개설. 결어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돼요. 10점은 15점부터는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본문에 물어본 게, 이 물어본 것 자체를 목차로 잡으면 되겠죠? 물어본 거. 토지의 입체 이용률이죠. 물어본 것 자체가. 자, 그러면 목차가 5개인데 여기 하나 썼죠? 최소한 필요한 목차는 4개예요. 그쵸? 필요 목차가 이제 4개인데 구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병렬 구조예요. 같은 체계의 목차들로 구성이 돼야겠죠. 그쵸? 두 번째 방법.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어떻게 접근을 해요? 물어본 거에 포커스를 두고 관련 개념을 쓰는 형태입니다. 그쵸? 이렇게 활용할 경우에는 입체 이용률 및 입체 이용 저해율의 의의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입체 이용률과 관련된 근거, 취지, 목적, 분류, 이것들을 선택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책에 없다. 만들어 쓰셔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서. 그쵸? 있는 것들은 그래서 기본적인 목차는 암기가 필요한 거겠죠. 그죠? 세 번째. 이런 구조가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게 2가지의 체계,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세부 하위 목차를 따라서 구성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입체 이용률, 입체 이용 저해율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만 이거는 주된 물음에 포커스가 가 있는 형태는 아닌 형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보다는 이 문제는 요 구조가 좋은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 첫 번째 병렬 구조를 가게 되면 어떻게 쓰면 돼요? 의, 근거, 목적, 그다음에 분류를 하셔도 되고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절차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유의사항 또는 관련 개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감정평가 시 활용되는 것. 자, 이 개념 자체가 지금 이 문제에서 감정평가랑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묻진 않았죠. 하지만 감정평가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출제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쓸 게 없으면 감정평가 시 활용이라는 목차를 활용을 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 안에, 자, 오픈북을 하더라도 그 안에 내용을 보고 오픈북을 답을 쓰는 게 아니라 목차 구조를 이걸로 할 거냐, 이걸로 할 거냐, 이걸로 할 거냐를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고 그 목차 체계를 보고 이 중에 하나를 정한 다음에 목차를 접근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채우는 거예요. 그쵸? 내용 채우는 거는 나중에 암기의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 자, 그러면 5번 문제를 가서 보시면 기능을 물었어요. 기능. 그쵸? 감정평가의 기능은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정책적, 경제적 기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10점이죠. 목차 5개의 구조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설. 두 번째가 감정평가의 기능이죠. 그쵸? 근데 정책적, 경제적 2개는 알아요. 2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이 구조로. 그죠? 정책적 기능 2가지. 경제적 기능 2가지. 그렇죠.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또는 목차를 만약에 6개로 늘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책적 기능의 4가지, 경제적 기능의 4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서에 나오는 기본 목차들이. 그죠?
그거를 그대로 다 살릴 수는 없어요. 왜? 배점이 10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줄여야겠죠. 이건 줄여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 구조 말고도 다시 여기서 들어가서 보면 첫 번째 관련 개념, 정책적, 경제적, 이 틀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두 개 틀이.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때 첫 번째 목차를 뭘 쓰면 돼요? 기능의 의미, 즉 정책적 기능 자체에 대한 의의와 경제적 기능 자체에 대한 의의를 여기서 설명해 줄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배점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목차를 뺄 거냐, 얘를 개설에다 그냥 쓸 거냐, 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을 다 작성하고 서를, 어떤 부분의 서를 쓸지 결정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문제에서 직접 의의를 물어보는 경우는 반드시 서가 아니라 본문에 작성을 하셔야 돼요. 직접 물어보는 경우. 그죠? 자, 입시 이용률의 의의는 그렇기 때문에 개설에 쓰는 게 아니에요. 직접 물어봤죠? 이거의 의의는 무조건 본문에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쵸? 이 차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쵸? 이렇게 접근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 기능의 의미, 즉 여기 있는 내용의 줄수를 내가 충분하게 채우지 못하니까 이 목차를 활용을 해서 배점을 지금 채웠어요. 그러면 여기 이때 이제 개설에다 뭘 쓰는 거예요? 물음이 감정평가의 기능이죠. 이때 감정평가의 의의를 쓰는 겁니다. 한 단계 위로 가서 물어본 단어를 집중해서 그 단어의 상위 개념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상위 개념. 즉 감정평가의 의의를 여기다 쓰면 되겠죠. 그쵸? 예,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이거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답안의 내용을 채우는 겁니다. 그 답안의 내용은 얼만큼? 목차 개수만큼, 목차 개수에 따라서 5줄을 쓸지 7줄을 쓸지 그게 판단이 되겠죠. 그게 판단이 되면 내가 배점이 부족하니까 문장을 하나를 만들어 줄지 아니면 문장을 줄여서 처리를 할지, 이게 판단이 서겠죠. 그죠? 이렇게 판단을 해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컨트롤 12를 하는 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에 포커스가 항상 두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답안 가서 문제 4번과 문제 5번에 대한 답안을 먼저 가서 볼게요. 자, 4번이죠. 4번이 물음이 뭐였어요? 토지의 입체 이용률이었죠. 근데 입체 이용률의 의의는 본문에 써야 된다고 했어요. 왜? 입체 이용률을 직접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개설에다 뭘 쓴 거예요? 토지를 쓴 거예요. 그죠? 토지의 입체 이용률을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토지를 썼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토지는 소유권이 대상이 되는 땅을 얘기한다. 이건 민법상 정의죠. 예. 그래서 민법 제 212조에서 뭐가 나와 있냐? 이 조문은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무기준, 그 다음에 실무기준 해설서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어디에 보통 서술이 많이 되느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활용이 되는 거죠. 입체 이용률을 들었을 때 얘가 어디에서 나왔던 내용인지가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얘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그 안에 공중권 얘기도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런 얘기들이 연관돼서 같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의의를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바꿔 써볼게요. 입체 이용률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지상권이라든가 공중권에서 많이 활용이 된다. 이하에서 그 핵심적인 개념인 입체 이용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예. 서를 쓸 때, 서를 접근하는 방식이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체계, 상위와 하위의 개념을 활용을 해서 접근하는 목차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입체 이용률, 여기서 입체 이용률의 개념을 먼저 썼습니다. 의의라고 목차를 잡지 않고 개념이라고 잡은 거는 의의 말고 추가적인 뭔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개념이라는 목차를 쓴 겁니다. 그래서 입체 이용률이란 이라고 되어 있죠. 무엇무엇을 말한다. 자, 첨삭 때 제가 다 써놨어요. 어떤 의의를 얘기를 할 때 무엇무엇은 무엇무엇이다. 무엇무엇이란 무엇무엇을 말한다. 라고 무조건 끊어주셔야 됩니다. 기본서에는 보통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입체 이용률이나 이러한 비율을 말하며 하고 뒤에 부수적인 내용이 또 달려있어요. 답안은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닙니다. 문장은 간결하고 짧게 서술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의는 위로 문장을 나눠서 처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는
대상 토지의 최유 이용 상태를 상정해서 지상 지표 지하 공간의 이용 가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지상 또는 지하 공간, 이거를 다시 부수적으로 최유 이용 상태를 상정한다라는 걸 꾸며준 거죠. 그쵸? 그래서 잘 보시면 지상 지하 공간, 그래서 앞에 개설에다가 토지에 민법 제212조 얘기를 쓴 거기도 해요. 상하에 미친다고 되어 있죠. 지상 지하 공간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가서 보시면 이용 가치는 이제 지표 부분이 가장 높다. 그리고 이용 가치는 그 지표면에서 멀어짐에 따라 감소한다. 이런 것들은 추가로 문장을 만들어 준 거죠. 자, 이런 내용은 없어요. 있는 경우도 있지만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근데 배점이 지금 6줄이죠. 그죠? 목차 개수를 먼저 판단하고 줄수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줄에 들어가는 글자 수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18자에서 21자 정도를 얘기를 했었는데 배점이 늘어난 상태로 지금 20자에서 22자 한 줄에 들어가는 글자 수가 이 정도가 그냥 적정합니다. 이 이상을 쓰게 되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25자, 30자를 쓰게 되면 페이지 수 자체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충분한 내용을 다 썼다라고 할지라도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쓰지 못했구나라는 인식이 들게 돼요. 그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양으로 지금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글자 제 거 예시 답안의 글자 수를 세어 보시면 대부분 다 이거 안에 들어와 있어요. 넘어봐야 23자 정도고요. 그죠? 두 번째, 입체 이용 저해율의 개념으로 들어갔죠.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해율에 대한 의의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되고요. 저해율에 대한 의의. 그리고 이를 부수적으로 설명해 준 게 즉이라고 해서 입체 이용률을 반대 방향에서 바라본 개념이다 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해 줬죠. 그리고 나서 토지에 이제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부수적으로 만들어서 서술을 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근거를 썼습니다. 근거를 썼는데 근거는 크게 법적, 이론적 두 가지 근거예요. 법적인 규정이 없으면 다 이론적 근거로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론적 근거에서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 가격제 원칙입니다. 가격제 원칙. 이게 이론적 근거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최유이용 원칙, 수익 체증 체감. 이거는 뭘 써도 상관없어요. 뭘 써도 상관이 없지만 무조건 거의 대부분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최유 이용과 주로 관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앞에서 지금 최유 이용 상태를 상정해서 지상 지하 공간의 이용 가치라고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최이용 원칙을 써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배점은 지금 얘는 어떻게 채웠어요? 최유 이용 원칙의 의의, 그죠? 수익 체증 체감 원칙에 대한 의의, 이걸로 지금 배점을 채웠죠.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고 이게 뭔지 설명을 해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배점을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입체 이용률에 대한 얘기, 최이용 상태를 상정한다라는 거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시 활용, 이 목차를 추가적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입체 이용률, 그 다음에 입체 이용 저해율은 감정평가에서 활용이 된다. 언제? 그리고 감정평가는 최이용을 전제로 하고 이론적 근거에도 부합하고 있고 이 두 가지는 목적, 다양한 목적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대상 물건에도 활용이 되고 있다. 그죠?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근거, 목적, 물건이죠. 대상. 그죠? 이걸 배점을 어떻게 늘렸어요? 목적을 예를 들어서 소송, 보상, 사용료로 늘린 거고요. 대상 물건은 지상권, 구분소유권, 승용선로 부지, 지하철도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서 배점을 늘려준 거죠. 그죠? 자, 요 구체적인 내용을 쓴 것과 쓰지 않은 것이 60% 이상의 득점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일반적인 목차 구조와 분량만 갖춰도 40에서 50%는 득점을 할 수 있어요. 50에서 60% 사이의 득점이 되려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요 차입니다. 5번. 기능 가서 볼게요. 기능. 개설에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감정평가의 기능의 의의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감정평가의 기능에서 첫 번째 정책적 기능. 대부분 아는 자원의 배분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책적 기능, 요 얘기를 기능 자체에 대한 의의가 여기에 지금 활용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결국에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다? 사회제,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적정한 가격 형성 유도. 그러니까 기본서나 서브에 보시면 이 내용들이 보통 2줄에서 3줄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늘렸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고요. 그걸 기억해야 다음에 내가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죠? 기능이 10점으로 나왔는데 기능에 대해서만 30점으로 여러분들이 배점을 채울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죠?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배점을 줄였을 때 어떤 부분을 줄이고 늘렸을 때 어떻게 늘렸을 것인지,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 뒤에 내용들은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배점이 지금 5개를 기준으로 해서, 특히 이해 조정 같은 경우 지금 예시를 들었죠. 예를 들어서, 그죠? 토지를 어떤 용도로 이용할 것인지, 주거용으로 이용한다면 몇 층의 건물을 지을 건지, 분양을 할 건지, 임대를 할 건지, 이런 예시를 들어서 지금 배점을 채워주게 된 거죠. 이런 예시들은 평소에 약간 생각이 필요한데, 그 생각이 잘 나지 않을 경우에 대부분 다 어디서 갖고 오면 되냐면 실무에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 자료 제목들 있죠? 그런 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쵸?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 이제 1번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과 문제 2번이 다 배점이 30점이죠. 30점. 3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트렌드로 봤을 때는 이렇게 통으로 주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구조의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통 물음에 대한 연습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 문제는 현실에 잘 맞지 않는 논거예요. 원 문제는. 근데 그거는 이제 과거 문제, 2회 때 문제거든요. 이게 2회 1번, 2회 2번의 문제였었는데, 그거는 현재 시점과 좀 맞지 않고 현재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잘 맞는 걸로 요것만 제가 바꿨어요. 요것만. 자, 그러면 자, 문제를 먼저 분석을 해보면, 서술어는 약술하셔야죠. 물어본 건 뭐예요? 논거예요. 논거. 그쵸? 그러면 이 문제를 고득점을 하기 위한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논거를 목차로 많이 뽑아내면 됩니다. 그죠? 30점이면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논거만 15개를 뽑아내면 수석이에요. 그죠? 실제로 18회 1번에서 장평가사님 같은 경우가 이유, 논거를 물어봤을 때 목차만 16개를 뽑아냈었어요. 이런 수석하셨던 분이. 그죠? 그래서 지금 다시 주어를 가서 보시면 시상가액의 조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지금 서술어, 목적어, 주어가 각각 하나이기 때문에 배점을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물어본 게 논거고 시산가액의 조정이 잘 맞는 논거를 들라고 했어요. 배점이 30점이라고 했습니다. 30점. 30점이면 어떻게 배분을 할 건지 목차 구조를 먼저 짜야 돼요. 목차 구조를. 그죠? 30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 10점짜리를 3개의 덩어리로 접근을 할 것인지, 아니면 15점을 2개의 덩어리로 접근을 할 것인지. 그죠? 2개 중에 하나로 가야 돼요. 왜? 20점, 10점 이렇게 배분할 수가 없어요. 물어본 거 하나, 목적어 하나, 주어 하나이기 때문에. 그죠? 목적어가 2개라면 무조건 같은 배점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죠? 2개 중에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죠? 자, 논거라고 했습니다. 논거는 논리적 근거죠. 근거는 아까 방금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2가지. 이론적 근거와 법적 근거라고 했습니다.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논거, 이유 이런 것들을 물을 때 항상 접근할 때 법적인 거, 이론적인 거 이게 먼저 떠올라야 돼요. 이게. 그죠? 이 2가지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15점 2개의 덩어리로 접근을 하면 되겠죠? 그쵸? 이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러면 목차를 이제 짤 때 첫 번째 서를 작성을 하고, 지금 약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가장 베스트 목차는 논거죠. 논거만 크게 2가지 덩어리로, 법적인 근거, 이론적 근거 2가지를 많이 쓰는 게 좋겠죠? 그죠? 배점이 15점이라고 했습니다. 얘가 15점, 얘가 15점. 15점이면 최소한 목차가 6개가 나와야 돼요. 6개. 8개 정도까지 가능하고요. 그쵸?
법적인 근거를 세 개의 덩어리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크게 봤을 때. 요거는 이제 자 6개를 가게 되면은 이렇게 가야 돼요. 병렬로 5개당 6개든 이만큼을 다 쓸 수 있으면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게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가면 돼요? 요거 버리고 여기서 2개씩 가면 되겠죠. 그죠? 이게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용이 아니라. 그죠? 자, 법적인 근거예요. 법적인 근거. 시장가액 조정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찾아봐야겠죠. 그죠? 첫 번째, 감정평가법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죠. 시행령이 있는 것들을 쓰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번째가 감칙을 쓴 거고요. 세 번째가 실무 기준을 쓴 겁니다. 24반에서는. 여기서 2개씩 쪼개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2개씩 쪼개기가 힘든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일단 구조가 이거 아니면 이거다 라는 걸 일단 생각해 두시고, 이론적인 거죠. 마찬가지 3가지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2개씩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의 한계가 예시답안에서 왜 이렇게 바꿔서 목차를 처리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6개를 만들 자신이 없어. 이렇게 3개밖에 생각을 못하겠어. 3개도 사실 쉽진 않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6개죠. 그죠? 그 다음에 목차가 최소한 5개, 4개에서 6개 정도의 목차가 더 필요해요. 이걸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구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냐? 법적인 거, 이론적인 거 하나를 추가한 게 실무적인 거 또는 현실적인 거,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앞으로 틀이에요. 틀. 법이 있고 이론이 있고 현실 얘기가 사실 다 물고 물립니다. 법에 규정이 있는 게 최우선이고 법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를 이론에서 보완을 하죠. 이론은 이상적인 거죠. 그걸 현실상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쵸? 이런 것들이 다시 상호 작용을 해서 이런 것들이 다 물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을 3가지로 접근할 경우에는 법과 이론, 이상적인 거, 그리고 현실 문제, 이렇게 크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내용 3가지. 그래도 9개밖에 목차가 안 나오죠. 자, 이렇게 접근을 한 경우에는 여기가 10점, 여기 10점, 여기 10점이 되겠죠. 그쵸? 10점에 3개면 현재 기준으로는 모자라요. 목차 3개가. 그래서 4개씩 써야 되는데 4개씩 쓰기가 부담될 수 있죠. 그럼 부족한 3개를 이제 어떻게 채운다? 직접 물어본 거는 요거지만 직접 물어보지 않은 뭘 쓴다? 그때 뭘 쓴다? 관련 개념을 쓴다. 무조건 모든 문제에 관련 의의를 다 때려박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본문에 해당해서 구조를 짤 수 있는 목차를 충분히 달성하고 난 뒤에 모자른 거를 관련 개념으로 채운다. 그 관련 개념을 채울 때는 배점에 20%는 초과하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그죠? 그래서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부족한 목차가 지금 3개 정도가 있죠. 그죠? 여기서 3개 모자랐던 거. 그죠? 그러면 3개 이렇게 해서 12개를 최소한의 목차로 채운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목차 하나당 7줄에서 9줄 사이가 나오겠죠. 지금 답안의 배점 기준으로. 그쵸? 그 다음에 목차 하나당 내용을 어떻게 채울 건지, 이건 그 다음 얘기예요.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죠?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설은 배점에 따라서 정해진 양이 사실 100% 있다라고 할 수 없어요. 본문에 있는 내용만으로 충분히 달성을 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만 그게 부족할 경우에는 4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줄 내외, 3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8줄 내외, 요거를 일단 기준으로 잡으세요. 40점에 10줄, 30점에 8줄, 그죠? 20점이면 6줄,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걸 100% 따를 필요는 없지만 본문에 있는 충분한 목차 달성이 어려운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의 의의가 아니라 법령 등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왜 이 얘기를 썼어요? 물음이 논거를 물어봤으니까 근거를 먼저 언급을 해준 거죠. 법령 말고 등이라고 처리를 한 것도 뒤에서 이론과 실무적인 얘기를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목적,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목적이죠. 그죠? 그리고 시상가액 조정은 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다. 필요한. 이게 왜 들어갔어요? 문제를 다시 보세요. 잘 맞는 논거죠. 잘 맞지 않는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부합한다, 따라야 된다 라는 뉘앙스가 풍겨져야겠죠. 부합한다, 따라야 된다 라는 뉘앙스는 결국에 얘가 필요하다, 요구된다 라는 서술어들이 나와주면 문제 출제 뉘앙스를 잘 따라가고 있구나 라고 채점자가 느낍니다. 그래서 시상가액 조정 같은 경우 가서 보시면 지금 특성, 자료의 신뢰성, 시장 상황, 감정평가의 목적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실무기준, 그 다음에 실무기준 해설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항상 언급을 하고 있고 이네들을 가지고 추후에 사례형 문제에서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이 네 가지. 자, 그래서 현실에 부합하는 중요한 절차다. 필요한을 중요한이라고 바꿔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준 거고요. 그래서 논거에 대해서는 법규, 이론, 실무적 측면에서 나는 앞으로 살펴본다 라고 쓴 거죠. 그죠? 시상가액 조정의 개념, 이게 뭐야? 관련 개념을 여기다 쓴 겁니다. 첫 번째가 시상가액 자체에 대한 의의, 두 번째가 시상가액 조정에 대한 의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언급을 했던 거는 이건 안 써도 되는데 시상가액 조정의 설득력 또는 합리성 또는 타당성 또는 필요성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왜? 문제가 잘 맞는 논거니까 잘 맞고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보여주기 위한 목차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논거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아라비아 1번 관계 법규 측면, 그러니까 법적인 논거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법적인 거에 감정평가법상, 자 감정평가법 제3조 제2항에 나와 있죠. 답안지에 3조 2항 이렇게 쓰지 마세요. 웬만하면 이론과 법규는 이렇게 쓰지 마시고 제 몇 조, 제 몇 항, 제 몇 호 이걸 정확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있다 없다를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이미지가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죠? 그래서 요거는 법적인 내용을 그대로 담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배점이 조금 차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똑같이 작성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외관법에 따른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담보, 그 다음에 경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할 때 임대료와 조성비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즉 다른 방법으로 시상가액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거치기 때문에 시상가액 조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감칙상 논거입니다. 감칙상 논거를 봤을 때는 원칙은 감칙 제12조 제3항이에요. 협의로 봤을 때, 좁은 의미로 봤을 때. 왜? 12조 제3항의 법적인 내용을 가서 보시게 되면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에만 시상가액 조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넓은 의미로 봤을 때 12조 전체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뭘로 판단하느냐? 배점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배점. 배점이 충분하면 12조 3항만 얘기만 쓰면 되고요. 배점이 부족하면 12조 전체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12조 1항 얘기가 뭐예요? 주된 방법으로 시상가액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뭐예요? 2항 얘기가 다른 방법과 합리성을 비교. 이 과정까지 시상가액 조정으로 볼 경우가 넓은 광의의 개념이기 때문에 제12조 전체를 언급을 하게 되는 거고, 협의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제12조 3항 여기에만 시상가액 조정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 지금 서술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감정평가법, 그 다음에 감칙, 모르겠다. 감칙 제12조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쓸 수가 있어요. 넓게 보면 아까 법적인 근거를 어떻게 쓰면 되냐? 반가로 1번 목차 감칙 제12조 제1항, 2번 감칙 제12조 제2항, 3번 감칙 제12조 제3항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방금 언급했던 얘기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실무 기준, 감칙이란 실무 기준을 구분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죠? 감칙에서는 시상가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그치고 있고, 실무 기준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핵심 내용이 바로 가중치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실무 기준이라는 얘기를 별도로 빼서 쓴 겁니다.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 방법 자체는 실무 기준에 나와 있다. 그죠?
이 얘기를 쓰려고 지금 앞에 얘기를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여기 또 나왔죠? 목적, 특성, 자료의 신뢰성, 시장 상황. 그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이론 측면 얘기예요. 이거는 만들어내는 건데 이것도 사실 실무 기준에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기본서에도 다 있고요. 첫 번째, 시장 환경의 변화예요. 외부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시장의 통합화라든가 금융의 발전, 그 다음에 경기 변동, 정책 변동,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쵸? 요것들 하나하나를 사실 다 목차로 잡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다. 그죠? 잦은 정책 변화라든가 부동산과 자본시장의 통합화, 경기 변동, 이런 얘기들을 각각 목차 잡아서 다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대상 물건에 대한 다양화 얘기죠. 대상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시면 특성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특성이 다양해진다라는 얘기는 감정평가의 수요도 더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상관 조정의 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얘는 무조건 써야 돼요. 얘는 이론적 근거로 반드시 이 상관 조정의 의 자체가 이미 시장가의 조정이라는 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 삼면성이 다 연결되는 거를 보여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실무 측면, 적정한 가격 제시. 자, 실무 측면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잘 보면 아까 감정평가의 기능을 응용해서 쓴 겁니다. 감정평가의 정책적, 경제적 기능이 있었죠. 걔네들을 응용해서 쓴 거예요. 적정한 가격 제시. 두 번째가 합리성 향상. 제가 강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객관성, 신뢰성, 공정성.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합리성. 이렇게 4가지. 그죠? 걔네들을 응용해서 어떻게 응용을 했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썼는지를 보시고 이대로 100% 쓸 수는 없지만 얘네들을 앞으로 한 문장이라도 활용을 해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신뢰성 향상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결론에서는 다시 앞에서 했던 얘기를 강조했어요.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어떤 측면에서 법, 이론, 실무적 측면에서 잘 부합하고 있다. 강조하고, 그리고 중요한 절차고 그 과정이 중요하다. 그 밖에 다른 얘기로 정량 정성적인 방법으로 실물 옵션, 회귀 분석, 민감도 분석, 이것도 감정평가 방법들이죠. 이것들까지 더욱 다양하게 쓰자라고 추가적인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한 겁니다. 어렵죠? 자, 시간이 지금 됐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자, 문제 2번을 가서 볼게요. 똑같아요. 배점이 지금 30점인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구나. 네. 자, 문제 2번 같은 경우가 지금 가격 형성 원리죠. 구조를 볼게요. 30점입니다. 30점. 자, 대부분 답안 작성을 하실 때 여기를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만 가지고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만 가지고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첫 번째, 경제제에 의해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 가격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말이 조금 빨라졌는데 약간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회제이자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평하고 합리적인 배분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되고, 그래서 균형 가격은 알 수 없다 라는 게 감정평가의 필요성과 관련된 논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경제제의 얘기를 쓰셔도 되지만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성 때문에 시장이 불안전하죠.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가격 가치의 형성 요인, 지금은 가치 형성 요인이죠. 발생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 논리가 하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논리를 활용을 해서 가격 수준과 구체적 가격 2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 이유가 뭐예요? 고정성이죠. 부동산의 특성, 그 중에서 자연적 특성 때문에 다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수준과 구체적 가격, 이거의 덩어리를 먼저 접근을 해야 돼요. 얘를 30점으로 이거를 활용을 해도 되지만 요거 15점, 요거 15점,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이게 가장 무난하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가격 수준을 접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얘기들이 나와야 돼요? 지역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지역 요인 나오죠? 얘가 뭐예요? 가치 형성 요인이죠. 그쵸? 가치 형성 요인인데 이거 말고 가치 발생 요인도 여기서 녹여서 함께 언급을 해줄 수가 있게 되고요. 지역 요인 다음에 필요한 거는 표준적 이용, 그쵸? 그리고 가격 수준이 나오는 거죠. 같은 논리로 가서 보게 되면 얘는 이제 개별성, 그리고 얘는 개별 요인이죠. 여긴 뭐예요? 최유용. 여긴 뭐예요? 구체적 가격 얘기죠. 목차가 4개밖에 안 나오죠. 그죠? 더 늘려야 돼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거, 방금 아까 1번 문제에서 했어요. 이론적, 논리적 근거에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가격제 원칙이 있다. 그죠? 여기에 가격제 원칙 요거를 추가하면 배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겠죠? 그래도 부족해요. 지금 배점에서는. 그러면 이제 뭘 활용하느냐? 관련 개념으로 얘네들을 언급을 해서 활용해 줄 수도 있고요. 예시 답안은 이 덩어리를 3가지로 나눈 겁니다.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세 번째. 요거 10점, 요거 10점, 요거 10점. 그래서 가격, 가치에 대한 형성과 발생 얘기를 쓰게 된 거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각각 가격 수준과 구체적 가격 얘기들이 이렇게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이 덩어리들이. 그쵸? 네. 이건 논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 논리는 어떻게 보여지느냐? 목차에서 나와야 됩니다. 목차에서. 그죠? 단순히 이 내용들을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용 서술을 할 때는 가격 수준이 어떻고, 구체적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나와야 돼요. 자, 볼게요. 자, 서서를 가서 보시면 부동산 가격은 특성으로 인해서 단순히 수요 공급 원리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이걸로 시작한 거죠. 경제 얘기를 안 쓰려고 저렇게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수요 공급 얘기를. 그리고 나서 발생 요인, 형성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정태적에서 동태적인 거, 그리고 확실성에서 불확실성, 그리고 내부성에서 내부성. 자, 요거 반드시 기억해서 써먹으세요. 이건 채점평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시답안에서 제가 직접 언급을 한 거예요. 요거는 반드시 써먹으세요. 어디서? 부동산 가격의 메커니즘, 부동산 가격의 형성 원리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와 관련한 문제가 나왔을 경우, 그때는 반드시 이걸 써주세요. 서던, 결이던 써주시면 이거는 플러스 점수가 무조건 있을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되고 일정한 법칙성 얘기가 있고, 관련 개념에 그래서 배점을 활용한 게 첫 번째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얘기, 두 번째가 형성 원리에 대한 의미. 이걸 왜 써줬어요? 왜 써준 거냐? 이거 쓰려고 한 거예요. 가격 원칙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라는 말을 쓰려고 쓴 겁니다. 가격 형성 원리가.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본인이 가격 형성 요인, 가격 발생 요인으로 쓰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쓰던 간에 자기가 어떤 논리를 보여주기 위한 그 의미를 밝혀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목차인 거예요. 내가 논리를 앞으로 어떻게 전개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가격 형성 원리, 발생과 형성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발생 요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죠. 그죠? 그 다음에 가격의 형성, 가치 형성 요인으로 그 의의와 각각의 내용,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의 의의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 원칙을 추가로 지금 접근을 한 거죠. 이것까지. 그죠? 채점평의 이론적 근거에서 가격 원칙을 활용하면 좋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쓴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저라면 쓰진 않았을 거예요. 가격 원칙 자체는. 그죠? 쓸 게 없을 경우에 그래서 쓰라는 얘기예요. 가격 원칙은. 직접 물어본 게 아니면. 가격 수준의 형성. 첫 번째가 뭐예요? 지역성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가 가격 수준의 형성. 세 번째가 가격 원칙으로 썼는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아까 얘기한 거대로 지금 지역 요인에 대한 얘기, 그리고 표준적 이용, 그 다음에 가격 수준, 요걸 목차로 나눠서 각각을 설명하시면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가격 수준과 가격 원칙 얘기, 그다음 구체적 가격, 덩어리가 지금 맞춰져 있죠? 가격의 개별성 얘기입니다. 이 개별성이 물리적 특성의 개별성이 아니에요, 절대. 가격의 개별성이에요, 가격의 개별성. 자, 그리고 구체적 가격의 형성 얘기, 개별 요인과 최유 이용, 그 다음에 구체적 가격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가격 원칙들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결어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떤 규칙을 갖고 있고 형성 원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걸로 마무리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그냥 쭉 볼게요. 부동산 시장 봐야겠다. 잠깐만요. 자, 잘 보세요. 배점이 20점인데 서술어가 두 개죠. 분석하고 기술하시오예요. 그죠? 여기 10점, 여기 10점입니다. 서술어를 첫 번째로 균형감 있게 배점을 분류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 물어본 거는 시장의 동향을 물어봤고요. 두 번째에서 물어본 거는 감정평가 유의점을 물어봤어요. 유의점을 물어봤을 경우에는 절차로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절차로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자, 저거 가서 일단 먼저 보게 되면은 절차를 활용을 하실 때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조금 접근을 다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를 먼저 가서 볼게요. 자, 물어본 게 시장의 동향, 그리고 감정평가시 유의점이죠. 배점이 20점이니까 얘 10점, 얘 10점. 목차가 5개 나오면 좋겠지만 20점으로 봤을 때 서와 결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하나 빼고 여기서 하나 뺀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4개 정도는 들어가야겠죠. 그죠? 구조를 놓고 봤을 때 동향으로 보면 4가지로 병렬로 접근을 하게 되면 상승, 수축, 하락, 후퇴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죠? 3가지로 접근을 하게 되면 확장과 수축, 안정 이렇게 3가지로 접근할 수 있겠죠. 3가지로 접근할 경우에 앞에 목차 하나 더 필요하겠죠. 그러면 시장에 대한 의의라든가 시장의 동향에 대한 의미를 밝혀주시면 되겠죠. 이 시답은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유의점이에요. 유의점은 어떻게 한다? 감정평가 절차를 가지고 포섭하는 게 가장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인 목차들은 나중에 사례형에서 연습을 해보게 될 거예요. 자, 절차는 기본적 사항의 확정, 처리 계획의 수립, 대상 물건의 확인,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및 정리, 그 다음에 자료 검토 및 가치 형성 요인의 분석, 감정평가 방법의 선정 및 적용,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요거는 거의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처리 계획과 관련해서. 기본적 사항과 관련해서는 요거를 처리를 하실 때는 유형별, 대상 물건이 좀 독특한 것들을 활용하실 때 좋아요. 가치 하락분이라든가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대상 물건에 대한 특성 얘기라든가 그 다음에 기준 시점 또는 기준 가치와 관련해서 얘기할 거리가 있을 때 이걸 쓰면 됩니다. 그죠? 경기 변동이죠. 쓸 게 없어요. 여기서는. 그죠? 대상 물건 확인하는 거 경기 변동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나요? 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접근할 때 쓰기 힘들겠죠. 그죠? 그러면 제일 달라지는 게 뭐예요? 제일 달라지는 게 경기 변동에 따라서 제일 달라지는 거는 요거죠. 요거랑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자료, 요 3개죠. 그죠? 아까 시장가액 조정할 때 시장 상황 얘기를 했어요. 그죠? 시장 상황이 여기다 관련되어 있죠. 시장 상황, 즉 경기 변동에 따라서 어떤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지. 그죠?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대상 물건의 특성 있었죠. 감정평가 목적이 있었고요. 자료의 신뢰성, 감정평가 목적, 이 4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경기 변동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통 서술을 하실 때 많이 서술을 하는 게 뭐냐면 과거 거래 가격이 뭐 상한선, 하한선 이 얘기만 보통 쓴단 말이에요. 그걸 기본적으로 하시되 조금 더 구체적인, 지금 여기선 대상 물건이 구체적으로 안 주어져 있죠. 과거 출제 대점 문제, 여기 단어 하나만 추가해서 볼게요. 다세대로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면 답안의 내용 서술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일반론을 쓰면 점수가 기본 점수에 불과해요. 그죠?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자료의 신뢰성과 관련한 것들. 자료의 신뢰성을 쪼개서 보게 되면 양적인 게 있고 질적인 게 있겠죠. 양이 많아야 되고 질적으로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자료의 신뢰성이 비교 사례로 쓸 때, 거래 사례로 쓸 때 합리성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런 얘기들을 쓰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즉, 이 유의점에서는 결국에 중요한 게 구체적인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그쵸? 답안은 시간이 좀 너무 오버됐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시간을
조율을 잘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문제 100점을 이렇게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